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이번 추석에 우리 식구들 다 올 거예요. 25명밖에 안 돼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 나는 휴가 갈 거니까. 음식 준비도 청소도 네가 직접 하렴. 난 내 하녀가 아니거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잘 됐네. 며느리 최윤아가 온 집안이 떠나가라. 자기 식구 25명이 우리 집에서 명절을 보낼 거라고 선언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떠날 거란다. 음식 준비도 청소도 너희가 직접 하렴. 나는 너희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며느리의 얼굴은 귀신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그 애는 몰랐죠. 제 이름은 박순자, 66입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제 집에서 하녀 취급을 받으며 살았죠. 모든 것은 제 아들 민준이가 저 여자와 결혼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유나는 저를 자기 개인 하녀로 여기더군요. 어머님, 커피요. 어머님, 치워주세요. 어머님, 제 손님들 저녁 식사 좀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늙은 바보가 그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이 불화 없이 유지될 거라 생각했지만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추석을 코앞에 둔 그 화요일, 유나는 마치 제 집인 양노크도 없이 부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저는 그 미소만 보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분명 제 아들 돈으로 샀을 터무니없이 비싼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하이힐은 제 마지막 남은 신경을 작은 망치로 때리듯 타일 바닥 위에서 또각거렸죠. 어머님, 유나는 오직 저에게만 쓰는 그 거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가족 전부가 명절새로 우리 집에 올 거예요. 25명밖에 안 돼요. 겨우 25명, 마치 차나 한잔하러 오는 손님 2-어 명에 대해 말하는 듯한 투였습니다. 마치 제가 자기가 원할 때마다 요리하기와 청소하기 버튼만 누르면 되는 기계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그 애의 눈에서 그 특유의 악의에 찬 불꽃을 보았습니다. 이미 계획이 다 짜여 있었던 겁니다. 그 애는 제 부엌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는 더 편안히 자리를 잡고 식료품 목록을 읊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진 언니랑 사촌 혜선이, 경수 오빠, 그리고 경석 외삼촌하고는 이미 얘기 다 끝냈어요. 조카들도 다 올 거고 사촌들도 수진 언니 애들도요. 완벽한 명절이 될 거예요. 그 애는 제 평소에 부산스러운 네, 유나야라는 대답을 기대하며 연극적인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물론 음식, 청소, 상차림은 전부 어머님이 맡아주셔야 해요. 그 말은 따귀처럼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애의 친구들을 위해 저녁을 차려주고 칭찬은 자기가 가로채던 그 모든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파티가 끝나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던 그 모든 밤들, 그동안 그 애는 점심때까지 늘어지게 잤죠. 제 집에서 제가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요. 유나는 제 침묵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갈비찜은 최소 3솥은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만드시는 그 초콜릿 무스 케이크, 실크라고 부르는 거요. 아, 그리고 집 전체를 장식해야 해요. SNS에 올리기에 완벽해야 하니까요. 그 애는 을에 나올 알았어요. 물론이죠라는 대답을 기다렸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고 다시는 붙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너무나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잘 됐네. 저는 반복해서 말했고 그 애의 미소가 움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에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여기 없을 거거든. 벽에 걸린 시계가 초를 세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마치 잘못 들었다는 듯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또각거리던 하이힐 소리가 멈췄습니다. 꼬았던 다리도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님이 안 계신다니요? 마침내 그 애가 내뱉은 말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는 의자에서 몸을 고추 세우며 그 완벽한 자세를 되찾으려 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글자 그대로야. 나는 떠날 거다. 음식 준비도, 청소도, 손님 맞이도 너희가 직접 하렴. 나는 너희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그 애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찻잔 받침에 놓인 컵이 짤랑 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5년간 처음으로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 애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이미 다 말했단 말이에요. 다 계획된 일이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할 수 있고 말고, 여긴 내 집이다. 4개의 간단한 단어가 우리 부엌에 수류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유나의 턱이 떡 벌어졌습니다. 놀라움으로 가득 찼던 얼굴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 애는 벌떡 일어섰고 하이힐이 다시 바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둔탁하고 부산스러운 소리였죠. 말도 안 돼요. 민준 씨가 허락 안 할 거예요. 민준이도 자기 의견이 있겠지.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저는 오랜만에 제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애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게 그저 서운함에 터져나온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걸 몇 달 동안 준비했고 저에겐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혀를 내두를 만한 이유들이었죠. 유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충격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뺨이 불타올랐고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마치 공격 직전의 뱀 같았죠. 그 애는 자기 뜻을 관철하고 싶을 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제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가 물러서게 하려고 제 개인 공간을 침범한 거죠. 있잖아요. 어머님, 전 항상 어머님이 이기적인 분인 줄은 알았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 애는 단어 하나하나에 독을 담아 내뱉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멀리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변덕 때문에 사람들 명절을 망치시는 거예요. 변덕이라고?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파도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5년간 짓밟힌 존엄성, 굴욕, 그리고 정신적인 압박. 그걸 네가 변덕이라고 부르는 거니?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그 평온함에 그 애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 집에 25명이나 초대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우리 집이잖아요. 그 애는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이 집은 언젠가 우리 것이 될 거라고요. 항상 공기 중에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말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애의 눈에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가 언젠가 자기 것이 될 거라고 결정한 것, 내 집, 내 노동, 내 세월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일시적인 장애물일 뿐이었죠. 흥미로운 생각이네.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 애의 동공이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실현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거죠. 아주 흥미로워. 저는 싱크대 옆에 서서 따뜻한 찻잔을 손가락으로 쥔 채 창유리를 드물게 두드리는 가랑비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보낸 이 부엌이 갑자기 넓고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매를 잡아당겨 빨리 상을 차리라고 명령할 수 있는 하녀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굳건히 서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다. 현관문이 삐걱거리고 열쇠 구멍에서 열쇠가 짤랑거렸습니다. 민준이가 퇴근해서 돌아온 겁니다. 유나는 엄한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여학생처럼 깍 소리를 내며 달려가 하소연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잠시 속삭였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빠르고 애처로우며 힘이 실려 있었고 민준이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둔탁했습니다.
이윽고 부엌 쪽으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지방에 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재킷은 구겨졌고 얼굴은 피곤하고 어딘가 짜증이나 보였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유나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팔짱을 낀 채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민준이가 당신을 제자리에 앉힐 거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엄마, 민준이가 그가 결혼한 이후로 제가 참을 수 없게 된 그 말투로 시작했습니다. 유나한테 엄마 결정에 대해 들었어요. 좀 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민준아.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심하지 않아. 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명절이잖아요. 그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유나가 이미 다 초대했다고요. 취소할 수는 없어요. 취소하라고 한 적 없어. 내가 없을 거라고 했지. 유나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살아있는 방패막이었죠. 보세요. 그 애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듯 꾀꾀거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하죠? 사실대로 말하렴.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공짜 일꾼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실수했다고. 민준이는 깊은 한숨을 쉬고 손바닥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무언가를 부탁할 때 보이던 어린 시절의 버릇이었죠. 엄마, 제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그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요즘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혹시 갱년기세요? 갱년기 같은 거 아니야, 민준아. 이건 기본적인 존중에 관한 문제야. 그리고 지난 5년간 너도 내 아내도 나에게 그걸 보여준 적이 없지. 사실이 아니에요. 유나가 발끈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어머님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요리하고 청소하고 시중 드는 가족의 이런 말이지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는 않지만 항상 모든 것을 해주길 기대하는 그런 가족 말이야. 민준이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릴 때처럼요. 하지만 그 아이는 자랐고 지난 5년 동안 저와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나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화나신 건 알겠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딱 일주일이에요. 그 후엔 모든 게 평소처럼 돌아올 거예요. 평소처럼? 내가 필요할 때까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 내 집이 그들의 공짜 호텔이 되는 거? 내 시간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 아니, 민준아. 평소처럼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내일 떠나거든. 그들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정신을 먼저 차린 건 유나였습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내일이요? 내일. 제가 확인해주자. 그들의 눈에 공포가 스치는 것을 보는 것이 거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 안 돼요. 유나는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부엌을 서성거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3일 후에 온단 말이에요. 나 대신 결정하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저는 차분하게 찻잔을 헹궈 건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내 결정을 내렸어. 민준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유나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적어도 어디로 가시는지, 언제 돌아오시는지는 말씀해 주세요. 언니 집에, 부산으로. 저는 막힘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명절 지나고 돌아올 거야.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와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 진짜 계획을 미리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명절 지나서요? 유나는 거의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전 뭐라고 말해요? 경석 외삼촌은 이미 비행기표를 샀단 말이에요. 수진 언니는 일정도 다 바꿨고요. 경수 오빠는 휴가까지 냈는데 그건 그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그 애는 조리대 가장자리를 경련하듯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어머님, 그 애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독 대신 끈적한 시럽 같았죠. 어머님은 저에게 제2의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저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를 버리실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엄마였다면 넌 나를 하녀로 만들지 않았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결정하지도 않았겠지. 하녀로 만든 적 없어요. 그 애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걸 좋아하시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날카롭게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해 수년간 그 망상에 매달려 왔습니다. 내 말이 맞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걸 좋아해. 다만 이번에는 나 자신에게. 민준이가 이번에는 명백한 짜증을 내며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불공평해요. 저희는 25명을 위한 출장 뷔페를 감당할 수 없어요. 새 아파트 계약금이 저축을 다 써버렸다고요. 저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무슨 아파트? 그들은 장난치다. 걸린 아이들처럼 죄지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명절 지나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시내에 아주 좋은 곳을 찾았어요. 방 3개에 한강뷰, 건물에 헬스장도 있고요.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멀지도 않아요. 30분이면 돼요. 비싸지만 가치가 있고 멀지도 않고 제 호텔에 손님으로 오가며 귀족처럼 따로 살기 편하겠지.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낼 생각인데? 그러자 유나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애의 빛나는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완벽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경석 외삼촌은 손이 크시거든요. 감동받으시면요. 그리고 경수 오빠는 부동산 업계에 인맥이 좋고요. 모든 게 잘 되면 그들이 민준 씨 사업을 도와줄 거예요. 바로 여기에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가족도 전통도 아니었고 부유한 친척들 앞에서 과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처럼 그들의 계획을 위한 공짜 엔진 역할을 맡았던 거죠. 이해한다. 제가 말하고는 그 말이 얼마나 우습게 들리는지 그들 스스로 듣게 하려고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꿈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명절이 필요한 거구나. 맞아요. 유나는 제가 상황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어머님은 항상 올바른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물론이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떠나는 거야. 희망이 그들의 얼굴에서 유리창의 물기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유나는 곧 히스테리를 부릴 것처럼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히스테리 때문에 저희 미래를 망칠 권리가 없으세요. 이건 히스테리가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심사숙고한 결정이야. 그럼 우리 친척들이 와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애는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집주인이 없는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조카딸이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벌여놨다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그 생각이 맞을 거야. 민준이가 거의 제 몸에 닿을 듯이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소년처럼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휴식이 필요하시면 명절 끝나고 저희가 여행 보내드릴게요. 호텔도 모든 비용 다 저희가 댈게요. 흥미롭네. 계약금이 저축을 다 써버렸다면서 뭘로. 그리고 너무 늦었지. 5년은 잠에서 깬 양심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야. 솔깃한 제안이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이건 협박이에요. 유나가 폭발했습니다. 달콤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죠. 감정적인 협박이라고요. 감정적인 협박이 뭔지 알아. 저는 심지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내 친구들을 위해 요리하기 싫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야. 그건 내가 너희 모임 후에 청소하기를 거부할 때 좋은 시어머니는 항상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건 내가 은퇴해서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내 계획은 무시되는 거야.
모든 단어가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움찔하며 자신들의 모습을 알아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아보고도 침묵했죠. 그건 같지 않아요. 유나가 힘없이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맞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지 않지. 너희가 한 짓이 더 나쁘니까. 너희는 내 친절을 공짜 서비스처럼 당연하게 여겼어. 부엌은 조용해졌습니다. 시계가 똑딱거리고 냉장고가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제 마음속은 아주 조용하고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마침표를 찍듯 말했습니다. 나는 떠날 거다. 그들은 무언가 더 말하고 다투고 부탁하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를 되돌릴 수는 없어. 그들은 단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저의 내일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몇 달 동안 준비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에게는 누군가의 입을 다물게 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밤에 그들이 잠자리에 들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제 방에 틀어박혀 노트북을 책상 위에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래전부터 구상해왔고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3개월 전 제가 어리석게도 민준이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서류 더미에서 잊힌 파일을 발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폴더에는 영수증, 편지, 그리고 어떤 명세서들이 들어있었죠. 처음에는 업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나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애의 소득이나 우리 집안의 지출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지출 내역에 그 애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잠들었을 때 저는 서재로 돌아가 모든 것을 한 장 한 장 살펴보았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유나는 몇 년 동안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써왔던 겁니다. 민준이가 알지도 못하는 그의 이름으로 된 비밀 카드들, 가족의 필요를 위한 대출, 그리고 집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는 암시가 담긴 메시지들. 만약 그게 안 되면 민준이를 설득해서 집을 팔고 그들의 공동 미래에 투자하게 만들자는 내용까지. 내 집. 제가 30년 동안 살았고 제 손으로 고생하며 갚고 가꾼 집을요. 명세서에 따르면 빚은 약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들의 생활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만 그 애의 화려한 생활에는 딱 맞는 액수였죠.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유나는 민준이가 청구서를 들여다보지 않도록 주의를 돌리는 방법, 비싼 가게를 돌아다니는 동안 겉모습을 유지하는 방법, 그를 올바른 결정으로 유도하는 방법, 그리고 저를 정말 경악하게 만든 것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늘어나고 있으니 집을 팔 때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아들을 서서히 유도할 계획을 세우는 일련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더 좋을 거라고? 그 모두가 누구란 말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편리한 사람이 아니라 철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추천받았던 개인 변호사인 옛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하고 불필요한 질문 없이 유나의 재정적인 꼬리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 손에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의류 매장에서의 경력 같은 건 없었고 아르바이트의 최저시급, 실제 수입은 푼돈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는 3배나 많은 금액을 말했죠. 나머지는 비밀카드와 대출이었습니다. 동시에 친척들에게는 우리의 풍족한 생활, 민준이의 번창하는 사업, 그리고 실제보다 2배나 비싸게 평가된 집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 눈에 완벽한 안주인으로 보이려 했던 겁니다.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걸 조용히 덮어두는 것은 공격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요. 저는 가장 먼저 제 모든 저축을 다른 은행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민준이가 제 허락 없이는 절대 알 수 없는 계좌였죠. 다음으로 변호사에게 가서 집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등기소에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선생님의 개인적인 동의 없이는 양도를 금지하는 겁니다. 어떤 똑똑한 녀석도 선생님이 살아계시고 정신이 온전한 동안에는 담보로 잡거나 서류를 조작할 수 없게 말이죠. 우리는 조용히 차근차근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나에게 핵심적인 인물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모두에게가 아니라 정말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요. 부산 해안가에서 사업을 하는 경석 외삼촌, 부동산 업계에 인맥이 있는 경수 씨, 그리고 회계와 재무 분야 전문가인 수진 언니에게요. 편지는 소리 지르지 않고 정중하게 썼습니다. 젊은이들의 상황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제대로 도와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실수로 가장 걱정스러운 명세서들을 첨부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불필요한 말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숫자가 스스로 말하게 놔뒀죠.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경석 외삼촌은 자신이 장밋빛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나? 이 아이가라는 말이 행간에 그대로 익혔습니다. 경수 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주택 지원에 대한 모든 대화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수진 언니는 밤에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실망에 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남의 개인정보 가지고 장난치는 짓이에요? 소득에 대한 이 거짓말은 또 뭐고요? 세 사람 모두 한 가지에 동의했습니다. 유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 앞에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가장 좋은 것은 디저트로 남겨뒀죠. 예정보다 일찍 도착할 겁니다. 경석 외삼촌이 썼습니다. 모두 모이기 전에 유나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3일 오전에 저희를 맞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23일 오전. 제가 여행 가방을 쌀 계획을 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기꺼이요. 다만 그날 바로 떠나기 때문에 주인은 민준이와 유나가 될 겁니다. 잘 됐네요. 거의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그게 더 낫겠어요. 어떤 대화는 불필요한 귀 없이 하는 게 좋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차분하고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간단했습니다. 옆으로 비켜서서 진실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들은 아직도 제가 그저 파이 때문에 삐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3일 아침에 그들을 맞이할 것이 완벽한 안주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휴대폰에 새로운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제목을 보고 저는 무심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오랫동안 눈여겨보던 호텔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예약 확인.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자리가 있다는 뜻이었죠. 웹사이트를 열어 바다가 보이는 스위트룸을 2주 동안 예약했습니다. 모두가 저 없이도 쌓인 이야기를 다 할 충분한 시간이었죠. 카드 선결제, 메일로 예약 확인, 딸까. 이제 제 손에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로 1시간 거리, 소란 없음, 고요함, 짭짤한 공기, 24시간 서비스, 그리고 벽 너머에 최유나 한 명 없음. 잠들기 전 저는 작은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무엇을 치울지, 무엇을 잠글지, 누구에게 전화할지. 계획은 간단하고 깔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명절을 위한 공짜 배달 서비스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 시계 소리가 거의 자유의 찬가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빠르게 세수하고 옷을 입고 여행 가방을 꺼내 물건을 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품위 있게 마치 천을 담는 것이 아니라 되찾기로 결심한 제 자신의 존엄성을 담는 것처럼요. 아래층 부엌에는 예비 열쇠 옆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일찍 떠난다. 집은 너희에게 맡긴다. 즐거운 명절 보내렴. 박순자. 짧고 담백하고 변명 없이. 그리고 집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냉장고와 식료품 저장실은 밤사이에 비워두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모든 것은 저와 함께 가거나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악의에서가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였죠. 어른들이 손님을 맞이할 거라면 음식이 저절로 찬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 도자기 그릇들, 명절용 식탁보와 장식품들은 상자에 깔끔하게 담아 제 방에 잠가두고 열쇠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비용을 지불하던 청소업체에는 전화해서 오늘부터 필요할 때까지 2번의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직원들은 한숨을 쉬었지만 이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알아왔으니까요. 택시는 7시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가방을 싣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요새였다가 감옥이었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명령하는 것을 멈추면 이 집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길은 텅 비어 있었고 겨울 하늘은 빠르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어딘가에서 몇 년 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은 조용한 정중함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따뜻한 로비, 부드러운 카페, 친절한 눈빛의 리셉션 직원, 스위트룸 준비되었습니다. 박순자 고객님, 요청하신 대로 바다 전망입니다.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고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넓은 침대, 창가 의자, 발코니, 그리고 유리창 너머에는 아직 잠들어 있지만 이미 살아있는 평온하고 어두운 물결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를 벗고 주전원을 켜고 그냥 앉았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고 귀찮게 하지 않고 서두르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을 들었고 그 침묵이 너무 짙어서 행복에 웃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휴대폰은 거의 즉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번, 그 다음에는 2번, 그리고 멈추지 않고. 저는 무음 모드로 바꾸고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둔 채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전화하게 놔두세요. 지난 5년 동안은 저만 전화했으니까요. 부엌으로, 오븐으로, 싱크대로, 그들의 끝없는 필요로. 이제는 그들 스스로 배우게 놔두세요. 정오가 되어 샤워도 하고, 가방도 풀고, 발코니에 나가 바다의 습한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저는 마침내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유나, 모르는 번호로부터의 메시지들. 그리고 맨 위에는 새로운 메시지, 경석, 8시에 댁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겨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떠났습니다. 집주인은 민준이와 유나입니다. 그러자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민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바다를 보고 초록색 버튼으로 향하는 제 손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지금 바로 그 첫 마디가 나올 것이고 그 후에는 정말로 돌아갈 길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결국 초록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잠이 덜 깨고 당황한 듯 했습니다. 쪽지 봤어요. 왜 이렇게 일찍 가셨어요? 좋은 아침이다, 민준아. 질질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 너희는 할 일이 태산이고 나는 쉬어야 하니까.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요.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유나가, 많이 속상해해요. 속상해한다고. 히스테리를 부린다는 것을 점잖게 표현한 말이겠죠. 저는 텅 빈 방 안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 애도 어른이니까. 적어도 어디 계신지, 언제 돌아오시는지는 말씀해 주세요. 나는 괜찮고 좋은 곳에 있어.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준비되면 돌아갈게. 명절 준비 잘 즐기렴. 엄마, 그가 무언가 필요할 때 쓰던 부드러운 말투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해요. 유나 친척들이 이틀 후에 온단 말이에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민준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32살, 그 애는 29이야. 너희는 어른들이야. 66살짜리 일꾼 없이도 잘 해낼 거라고 확신한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알았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괜찮으시다고만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즐거운 명절 보내라. 제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은 즉시 새로운 전화들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음 모드로 설정하고 화면을 아래로 둔 채 오랜만에 사치를 부렸습니다. 룸서비스로 랍스터 요리를 시켰습니다. 천천히 한 포크 한 포크 음미하며 먹었고 집에서는 과소비로 여겨지던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생각했습니다. 화면은 알림으로 깜박였지만 방 안의 침묵은 그보다 더 짙고 중요했습니다. 3시쯤 되어서야 저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겨울 하늘의 별처럼 많았습니다. 민준이, 유나, 모르는 번호로부터의 전화들. 맨 위에는 경석 외삼촌의 메일이 있었습니다. 내일 8시까지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일찍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민준이와 유나입니다. 두 분이서 할 얘기가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게 더 낫겠네요. 23일 아침은 전화 폭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6시 반, 민준이의 목소리가 거의 절박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유나가 히스테리를 부려요. 25명 아침 식사를 뭘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게는 8시나 돼야 문을 여는데 그분들은 정확히 8시에 도착한대요. 저희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제발 전화 좀 주세요. 이어서 유나의 이미 쉰 목소리. 어머님, 화나신 건 알겠지만 가족들 앞에서 저 망신 주지 마세요. 그분들은 멀리서 오신단 말이에요. 경석 외삼촌은 부산에서 오시고 수진 언니는 일정도 바꿨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요리해 본 적이 없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나중에 다 얘기해요. 지금은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녀의 거의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 식료품 저장실이랑 냉장고 확인해 봤는데 텅 비었어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뭘 먹여야 해요? 어머님 도자기 그릇들은 어디 있어요? 명절 식탁보는요, 어디다 두셨는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제발요. 늦은 깨달음. 음식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식탁보는 저절로 다려지지 않고 접시는 손가락 한번 튕기는 것으로 차려지지 않는다. 7시 15분 새로운 전화. 자신감 있는 남자의 목소리. 박순자 여사님, 유나 외삼촌 이경석입니다. 저희가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15분 후에 댁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꼭 뵙고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타깝네요. 제가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떠났습니다. 민준이와 유나가 맞이할 겁니다. 대화는 그들의 몫이죠. 이해합니다. 그가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들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8시 20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엄마, 그가 거의 절규했습니다.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친척들이 벌써 왔는데 저희는 그분들을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요. 유나는 화장실에서 울고 있어요. 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황을 설명하렴. 무슨 상황이요? 엄마가 저희가 가장 필요할 때 휴가를 떠나셨다는 거요? 그들이 필요할 때? 내가 존중과 간단한 고맙다는 말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사실대로 말해, 민준아. 5년 동안 너희가 나를 공짜 하녀로 여겼고 나는 몇 주 동안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그는 힘겹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경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엄격한 남자의 목소리. 분명 경석 외삼촌이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겠죠. 적어도 어디서 식료품을 사셨는지, 이런 경우에
뭘 준비하셨는지라도 알려주세요. 어떤 조언이라도요. 나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 나는 몇 주 동안 계획했지. 메뉴, 목록, 장보기, 준비. 이건 마법이 아니라 노동이야. 아주 큰 노동. 저쪽의 침묵이 달라졌습니다. 마침내 이해가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알았어요. 그가 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있는 25명의 배고픈 사람들은 어떡하죠? 배달을 시키든 식당에 전화를 하든 마트에 가든 어른들이 손님을 초대했을 때 하는 일을 하렴. 명절이잖아요. 다 문 닫았거나 꽉 찼어요. 그가 폭발했습니다. 어디에도 자리가 없다고요. 엄마한테 의지해서 모임을 주최하기 전에 미리 생각했어야지. 다시 배경에서 그 엄격한 목소리가 들렸고 짧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민준이가 거의 속삭였습니다. 경석 외삼촌이 엄마랑 통화하고 싶어 하세요. 무슨 일인지 이해해야겠다고 하세요. 나는 휴가 중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유나가 그분과 얘기하게 해. 모든 걸 계획한 건 그 애니까. 엄마, 제발요. 5분만요. 그분이 저희를 도와주실 거예요. 또 도와달라고. 항상 도와달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아, 잘 들어. 5년 동안 너희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 나는 곁에 있었어. 유나가 손님들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일은 내가 했지. 너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책이 되었어. 오늘은 지난 5년 동안 너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첫날이야. 이건 내 의무가 아니야. 하지만 제 가족이잖아요. 그가 폭발했습니다. 배경에서 경석 외삼촌의 목소리가 명확하고 권위 있게 들렸습니다. 젊은이 무슨 모임을 주최한 건지 이해해야겠네. 집주인은 어디 있나? 모두를 초대한 여성은 어디 있냐고? 엄마, 그분께 몇 마디만이라도요. 민준이가 거의 신음했습니다. 오해 같은 건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5년 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이 있을 뿐이야. 존중 없이는 가족이 성립되지 않아. 저는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아예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일어나서 카디건을 걸치고 호텔 비즈니스 센터로 내려갔습니다. 제 계획의 가장 맛있는 부분을 펼칠 시간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센터에서 메일을 열었습니다. 많은 메일이 있었지만 두 개가 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진 언니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 벌써 와 있어요. 상황이 이상해요. 유나는 어머님이 급한 일로 떠나셨다고 하는데 집은 텅 비었고 음식도 장식도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의 행동이 좀 의심스러워요. 통화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경석 외삼촌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말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께 떠나시기로 한 결정을 존중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겠습니다. 유나는 약속된 음식이 왜 없는지, 집이 왜 준비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머님의 출발에 대해 왜 몰랐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획대로 두 사람에게 차분하고 간결하게 답장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일찍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재정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낸 서류들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유나를 돕고 싶으시다면 지출과 가족의 지원에 대한 기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박순자 드림. 20분쯤 지나 리셉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께 시외 전화입니다. 이경석 씨라는 분인데 급한 용무라고 합니다. 저는 연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유나가 저희에게 완벽한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 그 애였습니까? 아니면 여사님이셨습니까? 모든 메뉴, 장보기, 요리는 제가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박수갈채를 받는 역할을 했죠.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배경의 소음 속에서
누군가 붕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그 명세서들, 진짜입니다. 민준이 서류에서 가져온 겁니다. 거기에는 비밀카드와 대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나는 오늘까지 여사님이 이걸 찾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 떠나셨습니까? 지난 5년간 저를 공짜 하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나가 집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제 집에 25명을 초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판결 전에 길고 긴 정적처럼 길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여사님께 부끄럽습니다. 저희는 속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성공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여사님의 재산에 대해서도, 그리고 완벽한 안주인에 대해서도요. 지원은 없을 겁니다. 경수 씨는 부동산 관련 인맥을 끊을 겁니다. 모든 대화는 끝입니다. 그리고 제 조카 딸은 오늘 평생 기억에 남을 대화를 하게 될까 두렵군요. 결과에 직면하게 놔두세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어깨에 기대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 애에게 유익할 겁니다. 처음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경수 씨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의 요청으로 여사님 집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을 이미 평가하고 있었다더군요.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말했고 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알았네요. 해결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족 개입을 주선할 겁니다. 그리고 박순자 여사님, 저희 가족은 여사님의 인내심을 존중합니다. 모든 것이 진정되면 이 집의 진짜 주인과 제대로 된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 공기를 마셨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차를 빌려 제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보기 위해서였죠. 그 광경은 막장 드라마 같았지만 훨씬 더 흥미진진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식료품 봉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렌터카들이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일회용 접시를 들고 황급히 뛰어다녔습니다. 문 뒤 어딘가에서는 전화벨이 울렸고 누군가는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완벽한 명절이 동시에 탈선한 것 같았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수진 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통화 필요해요. 중요함.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 없이 단호했습니다. 숫자를 맞추는데 익숙한 사람처럼요. 어머님, 제가 지출 내역을 파고 있는데 명세서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요. 민준이가 모르는 그의 계좌로 거래된 내역을 찾았어요. 이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민준이는 알고 있어요. 저희가 말해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건 실수일 거라고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나가 친척들에게 어머님이 집과 저축의 일부를 자기에게 물려주실 거라고 말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에는 그의 이름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그 애는 그 거짓말을 믿고 우리 사촌들한테 약 2,500만 원을 빌렸어요. 어머님의 미래 지원을 담보로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저희는 더 이상 아무도 한 푼도 주지 말라고 모두에게 알렸어요. 저는 그들의 소란이 끓어오르는 남의 집 창문을 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어때? 부인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명절 계획에서 자기가 빠졌다고 복수하는 거래요. 명절? 수진 언니가 신경질적으로 웃었습니다. 무슨 축제 분위기겠어요? 25명 분량의 피자를 시켜서 종이 타월 위에서 먹고 있어요. 어머님 그릇을 못 찾아서요. 친척들 일부는 내일 떠날 거고 나머지는 대화를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남을 거예요. 모든 가족 대출은 즉시 상환해야 하고 민준이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할 거예요. 민준이가 안 됐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애는 진실을 보지 못할 거야. 알아요. 그리고 어머님, 수진 언니가 머뭇거렸습니다. 돌아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칙을 바꿀 거야. 집에 들어오는 건 합의하에만. 노크 없이 들어오는 것도 엄마가 차려주겠지 하는 것도 없을 거야. 집은 호텔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그걸 확실히 할 거야. 옳은 결정이에요. 이제 그 애도 자기 형편에 맞게 어른스럽게 살 때가 됐죠.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오랜만에 맑은 정신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4일 아침은 춥고 맑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할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인 김철민 씨에게 전화해서 등기소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집에 대한 새로운 지시사항이 준비되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갈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24일 아침은 매섭고 맑았습니다. 저는 호텔방 창가에 서서 제 변호사인 김철민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박순자 여사님, 등기소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등기되었습니다. 유언 관련 서류도 서명하고 공증을 마쳤습니다. 출입 규정도 준비되었습니다. 10시까지 댁으로 가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택시는 10시 5분 전에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 침묵은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거실에서 민준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졌고 목소리는 잠을 못 자서 쉬어 있었습니다. 돌아왔다. 제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키가 크고 엄격해 보이는 경석 외삼촌이 나왔습니다. 그는 존중을 담아 인간적으로 굳건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서류 폴더를 든 수진 언니, 경수 씨, 그리고 혜선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구겨진 원피스를 입고 눈은 붓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지난 5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경석 외삼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뵙게 되어 유감이지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진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소란스러운 무대를 선택하기도 하죠. 초인종 소리가 칼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코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변호사 김철민입니다. 그가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명확히 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커피 테이블 옆에 서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작하죠. 그가 말했습니다. 첫째, 이 집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등기되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개인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매매, 증여 또는 담보 설정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조언이나 인맥도 소용없습니다.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유나는 눈을 질끈 감았고 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김 변호사님이 계속했습니다. 유언 관련 서류가 정리되었습니다. 집은 가족에게 남지만 소유주 사망 후 특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분을 명확히 금지합니다. 간단히 말해 아무도 이 주소를 자신의 꿈에 끼워 맞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경석 외삼촌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언니는 절제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입 규정입니다. 제가 기다리지 않고 직접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사전 협의하에만 가능하다. 노크 없이 들어오는 것, 잠깐 들렀어요 하는 것,
내 동의 없이 행사를 여는 것 모두 금지다.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물어보렴. 집은 호텔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야. 이건 유나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불공평해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존중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이용하려는 습관일 뿐이지. 경석 외삼촌이 그 애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유나야, 너는 몇 년 동안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 소득에 대해, 완벽한 저녁 식사에 대해, 유산에 대해, 너는 미래의 지원을 담보로 친척들에게 2,500만 원을 빌렸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돈을 썼지. 그리고 민준이를 7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혔어. 이건 가족이 아니라 기생하는 것이고 중상모략이야. 아니에요. 유나가 발끈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이건 어머님이 그만해.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해, 유나야. 그는 처음으로 눈을 들었고 저는 그의 눈에서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움, 당혹감,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 별도로 김 변호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민준 씨의 동의 없이 그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들. 이건 부드럽게 말해서 형사사건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자발적인 해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린 돈의 반환, 모든 불법 카드의 해지, 타인 정보 미사용에 대한 각서. 이것이 큰 문제 없이 사안을 종결할 기회입니다. 수진 언니가 폴더를 열고 인쇄물을 꺼냈습니다. 여기 거래 내역이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네가 너한테 명예 이전될 집을 약속하는 대화 내용이고 이건 거짓말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유나는 경련하듯 서류를 움켜쥐고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잘 되길 바랐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누구를 위해 잘 되길 바랐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너의 겉모습을 위해서?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벽시계가 몇 초를 세었습니다. 마치 종을 치는 것처럼 크게 울렸죠. 경석 외삼촌이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간단하고 요점만 말하죠. 우리는 이사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가족 대출은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박순자 여사님께 사과하세요. 오늘 유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눈에는 아기에 찬 눈물이 고였지만 말은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민준이는 마치 용기를 내려는 듯 무릎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그가 시작했습니다. 제가 못 봤거나 보고 싶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일렀죠. 앞으로는 행동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에 잠금 장치를 딸깍 소리내며 닫고 또 다른 얇은 폴더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서류입니다. 이것은 이곳에서의 향후 거주와 유나 씨의 재정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조건을 주의 깊게 듣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님은 세 번째 서류를 펼치고 치료 과정을 설명하는 의사처럼 압박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환상을 품지 않도록 모든 항목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그것은 주택 사용 규정과 유나의 재정적 책임에 관한 합의서였습니다. 열쇠는 즉시 저에게 반환된다. 출입은 오직 사전 협의 하에만 가능하다. 잠깐 들렀어요. 나서면 허가 없는 행사는 금지된다. 모든 불법 카드는 해지된다. 민준이의 계좌에 대한 접근은 중단된다. 2,500만 원을 빌려준 가족에게는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된 상환 계획표가 제공된다. 다시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경찰 신고와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다. 테이블 아래 상자 안에서 펜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말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유나가 창백하고 가느다란 실처럼
긴장한 채 속삭였습니다. 누가 가족끼리 각서를 쓰고 살아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경석 외삼촌이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명해. 그녀는 완고하게 침묵했지만 시간을 끄는 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진 언니가 모든 숫자가 보이도록 인쇄물을 펼쳤습니다. 경수 씨는 부동산 평가는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고 짧게 상기시켰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책임에 관한 조항을 가리켰고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종이가 눈 위를 걷는 발자국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열쇠,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고 천천히 열쇠고리를 꺼내 불필요한 것, 작은 하트 모양 장식을 떼어내고 2개의 열쇠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주머니에 제 손바닥을 넣듯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김 변호사님이 계속했습니다. 모든 분께 부탁드립니다. 선의의 표시로 여러분이 속인 분들께 짧게 사과해 주십시오. 말은 힘들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유나가 형식적이고 건조한 말을 중얼거렸지만 경석 외삼촌이 그녀의 말을 끊고 명확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악물고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제 것이 아닌 것을 이용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수진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우리 둘 다 이것이 단지 첫 번째 층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이는 모두가 말하는 동안 고개를 들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어나 저에게 다가와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그 특유의 어른스러운 자신감도 등 뒤에 유나도 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많은 걸 보지 못했고 혹시 봤더라도 외면했어요.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일하고 빚을 갚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월세방을 구하는 대로 이사할 거예요. 시내 중심가나 전망 좋은 곳이 아니라 형편에 맞는 곳으로요. 화려한 겉모습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저는 그가 어릴 적 무릎을 다치고 아프지 않은 척하던 그 모습 그대로인 그를 보고 불필요한 말 없이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렴.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점차 제자리를 찾을 거야.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경석 외삼촌은 짧게 결과를 요약하고 문 앞에서 유나에게 어른이 실수한 아이에게 말하듯 모욕하지도 않고 머리를 쓰다듬지도 않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계획대로 갚고 유산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도 정중한 거짓말도 없이 오직 사실만 말해라. 만약 뭔가 잘못되면 그들이 직접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에는 감사가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깨진 확신과 피로감만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수진 언니는 유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충동적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경석 외삼촌은 호텔로 갔습니다. 경수 씨는 서류를 챙겨갔습니다. 민준이는 현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저 서서 어두운 부엌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따뜻한 재킷, 제 낡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한때 좋아했던 옷이었죠.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부엌으로 들어가 제 열쇠가 놓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남들의 눈에 완벽해 보이던 그 집이 아니라 식탁보에 빗줄기가 드리워지고 제가 매번 같은 자리에 두는 우편 고무줄이 있고 제라늄 화분 때문에 창틀에 작은 흠집이 난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식료품 저장실에서 찻주전자를 꺼내 홍차를 넣고 물을 데워 신선한 증기가 피어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빵 한 조각을 자르고 제만병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축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침묵 속의 평범한 차 한 잔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마셨던 차 중에서 가장 맛있는 차였죠. 휴대폰은 옆에 화면을 아래로 향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의자 위에는 수첩이 있었고 거기에는 아침부터 전화하고 싶었던 2개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웃집 미숙이와 100년 동안 만나지 못한 오랜 친구의 번호였죠. 새해가 지나고 전화할 거야. 그게 더 오를 거야. 지금은 새로운 공기에 익숙해져야 해. 내 집에서 남의 지시가 없는 곳. 내 친절이 의무와 혼동되지 않는 곳. 도움이 침묵의 동의가 아닌 곳에. 밤에는 긴 여행 후에 자는 것처럼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은 밝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다시 내 것이 된 방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것이 놓인 선반들. 차가운 빛이 모이는 창문들을 지나 집안을 걸었습니다. 모든 발걸음은 승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질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락방에서 재봉틀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커튼을 수선하고 식탁보를 고치고 싶었거든요. 라디오를 켜니 명절 날씨와 사람들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모두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때쯤 민준이가 혼자 왔습니다. 문지방에 서서 식료품이 든 봉지를 들고 죄책감에 차 있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허세도 자기 연민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는 외곽에 저렴한 투룸을 찾았다고, 근무 시간을 늘릴 것이라고, 빚은 해결할 것이라고, 그리고 일요일마다 와서 그냥 저와 차를 마시며 예전처럼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오는 건 괜찮아. 하지만 모든 건 약속하에 나는 더 이상 부엌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되지 않을 거야. 그는 마치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는 듯 저항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는 열쇠를 부드러운 천에 싸서 딸랑거리지 않도록 별도의 상자에 넣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졌고 이웃집에서는 문이 쾅 닫히고 누군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으로 끌고 가고 누군가는 주차장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처럼 흘러갔습니다. 다만 이제 제 안에서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힘이 더 세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젊어지지도 부자가 되지도 상황의 여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를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남의 인생을 살지 않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훈이요, 굳이 말로 해야 한다면 간단합니다. 소금처럼 경계 없는 친절은 봉사가 되고 감사 없는 봉사는 노예가 되는 법입니다. 경계는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낡은 화덕에 장작을 던져넣고 문을 닫고 테이블에 앉아 간단한 샐러드 한 접시를 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의 어스름이 엿보였고 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고 그저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해야 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 혼자라면 혼자 가겠습니다. 존엄성을 가지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어느 나라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희는 누가 저희를 시청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인생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